반갑습니다. 경상대 명예교수 백자흠입니다. 제가 오늘 인도 사회 문화와 관한 소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인도와 관련이 맺게 된 게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저는 오늘 인도 사회와 문화에 관해서 그러니까 저희 학문적 그런 연구 결과에 바탕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과 인도는 꽤 오래된 인연을 갖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인도는 삼국시대 중국을 통해서 한국의 불교를 소개했던 그런 부처님의 나라였습니다. 제일 먼저 한국인이 인도에 가서 기록을 남긴 것은 해초 스님이 인도에 가서 남긴 여행기 왕후 천축국전이 있죠. 그래서 인도는 한국 사람에게 천축의 나라, 그리고 부처님의 나라로서 제일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 인도는 한국과 관계가 별로 실질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국이 남북한으로 분단되고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한국전쟁의 그 마무리 단계에 휴전협정을 중개했던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당시 인도는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로 나눠져 있는 양대 세계에서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의 맹주로서 제3세계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인도가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을 중개하면서 그 결과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한으로도 남한으로도 가지 않는 중립국으로 간 77인의 포로가 제일 먼저 갔던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거기서 이 반공 포로들은 대개 인도를 거쳐서 중남미 나라로 다 가더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도에 한 5분의 사람이 남았었는데, 제가 1981년에 델리에 갔을 때 거기 3분의 반공포로가 있었습니다. 장교를 지냈던 두 분은 이제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고, 한 사람은 정군 기자를 했던 분은 인도 대사관에 집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제가 우연히 그 두 분 중에 한 분인 헨노아 사장님이라는 분 옆에서 지금 옆에서 살게 됐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의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전쟁 후에 그 냉전 체제 하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또 여전히 또 소원했습니다. 인도는 제3세계의 맹주로서 소련과 북한과 친한 나라였고, 우리나라하고는 관계가 별로 긴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러니까 89년에서 90년 세계 냉전이 해제되면서 인도는 한국에게 중국 다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거대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반면에 인도 사람에게 한국은 단지 식민 지배를 공유했던 나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1987년 민주화를 통해서 소위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대를 끝나기 전까지는 한국은 인도에게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나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인도는 옆에 있는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긴 소위 군부 출신의 스트롱맨들이 지배하는 나라였고, 우리도 그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경제 성장을 괄목하게 이루자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경제 성장을 이룩한 그러한 모범 국가로 인도에 이직됐습니다. 특히 인도 국민 대중에게는 한국은 소위 현대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 소위 핸드폰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가전의 LG의 나라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소위 인도 사회에 대해서 많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도는 물질 문명보다는 정신 문화를 중시하고 그리고 영적이고 신비한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사람에게 인도는 부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인도에 대한 이해는 이런 사회과학자들에 대한 인도 소개가 아니라 주로 인도 철학이나 종교가의 저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소위 한상에 젖은 그런 소위 문화인들, 특히 이제 소설가나 그리고 또 유시화 시인 같은 이런 시인의 이 환상에 젖은 여행기를 통해서 인도를 이해하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사실적인 이해가 대단히 좀 왜곡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나아가서 이제 인도에 대한 대체적인 이해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영국 등 유럽인들이 심어놓은 그런 유럽 중심의 동양관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는 형태로 인도가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도 사람들이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에 의해서 자신의 유럽 문명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인도를 특히 정신적인 나라라고 이렇게 강조하기 전에는 인도인들이 특별히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우월한 민족이라고 하는 기록은 전혀 전무합니다. 인도 사람들, 특히 대다수를 차지하는 힌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가치관은 먼저 세속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다르마, 그리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는 아르타,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까마 등 이러한 세 가지 덕목을 통해서 정신적인 해탈을 이룩한다 하는 목샤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속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조화되어 있는 것이지, 특히 수도나 명상을 통한 이러한 해탈만을 강조하는 민족들은 아닙니다. 인도 사람 역시 밥 안 먹으면 배고픈 보통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인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불교의 나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현재 인도 약 13억 5천 중에서 불교 인구는 약 0.8%에 불과합니다. 대다수 80%가 힌두교도이고 그 외에 14% 정도의 이슬람교도, 그리고 2.3%의 기독교도, 그 외에 시크교도, 자유나교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이렇게 불교도가 작은 이유는 불교가 인도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불교가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교리 이런 것들이 인도 사람들을 사로잡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특히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힌두교는 소위 삶을 즐거움이라고 보는 데 반해서 불교는 삶을 고통이라고 보는 이런 것들이 인도 사람 대중의 정서에 파고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또 힌두는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힌두교에 포섭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인도의 가장 중요한
그 비슈누 신의 8번째 화신을 스카모니 부처라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불교는 힌두교에 그냥 흡수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 인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하나의 잘못된 인식은 인도는 카스트와 그리고 힌두교에 의해서 대단히 발전이 더딘 후진 사회라고 보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흔히 가난하고 더러운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도가 가난한 건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 현재 GDP가 $2,000 정도에 불과하고 그리고 대다수 그러니까 제3세계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도시의 외관은 대단히 너절합니다. 그러나 인도의 대다수의 80%는 결코 가난한 하긴 하지만 더럽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힌두들은 종교 의례상으로 반드시 아침에 모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밤에 여러 가지로 더럽혀진 몸을 깨끗이 하지 않고는 소위 바깥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런 종교 의례상의 소위 관습을 지키기 때문에 힌두들은 더럽지 않습니다. 특히 그 인도 시골에 가면 아침 인사가 모욕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도 사람들이 아침 인사입니다. 옛날에 한국 농촌에서 되게 이제 밥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밥을 먹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나면 시골 사람들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묻듯이 힌두들은 아침에 모욕을 했느냐를 반드시 묻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동료 교수들과 현장 조사 연구를 나갔을 때 아침에 저희들도 만약에 거기서 아침에 모욕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대단히 그러니까 소위 천한 사람들, 즉 자신들의 다른 그런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항상 모욕을 했는데 특히 시골에 모욕을 하는 광경을 보면 대단히 재밌습니다. 큰 마을 공동의 가운데 있는 운물터에서 마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서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현지에서 영어를 한 것이 1월, 2월 겨울이었는데 거기서 운물물이 미지근합니다. 그걸 전부 뒤집어 쓰고 같이 모욕을 하는데 특히 사리를 입은 여자들이 모욕을 하는 장면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옷을 입은 상태로 모욕을 하고 그 옷을 그대로 갈아입는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인도가 가난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 인도 사람들이 가난한 정도는 사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정도 가난한다 그러면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그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처음에 인도에 갔을 때 그 집을 서로 나눠 가진 교수가 그 인도 화학과에 있는 마뚜 교수였는데 저희가 인사를 하러 사과를 한 3-4개쯤 사서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간 사과를 한 개를 다 나눠서 간 사람이 전부 한 조각씩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옛날에 아주 옛날 한 50년, 60년대 한국에서도 소위 추석이나 설 제사를 지낼 때 사과를 그렇게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고 또 저희 집에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던 고 라구안이라는 사람은 집에서 항상 밥을 먹고 왔지만 저희가 아침에 빵하고 차이를 마시면 항상 같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밥을 먹을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 지도 교수인 사람이 저에게 자료를 보내준 일이 있는데 그 자료에
흰 부분들, 이게 우편료를, 국제 우편료를 줄이기 위해서 흰 부분들을 다 잘라서 글씨만 보인 문건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자들은 대단히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왜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냐? 이건 사실 인도 사회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은 사회적으로 분교가 심하고 종교가 미신적이고 경제 발전이 늦은 나라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것은 종교가 미신적이고 그리고 이러한 종교로 인해서 사회가 구신적이다라는 얘기는 기독교의 시각에서 인도를 평가한 그리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신교적이라고 해서 우선중배적에서 비합리적이나 비과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인도 사회의 특수한 가치 체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인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카스트라든지 그러니까 힌두교의 다신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소위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볼 때 틀린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일 뿐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아까 인도가 가난하다고 했지만 단순히 인도는 가난한 나라로 이렇게 평가할 수만은 없는 아주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미 자체적으로 소위 핵무기를 개발했고 그리고 달에 인공위성을 보내고 그리고 화성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 국가적 간 경계를 넘는 초국가주의 시대에 와서는 최고 수준의 IT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항상 서로 소위 극도의 가난과 그리고 극도의 소위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모순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소위 어떻게 정의할 수 없는 간단히 정의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인도를 어떤 시각에서 봐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이제 먼저 세계에서 남은 거대 시장 그리고 떠오르는 제국 등 대륙 등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봐서 인도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도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인도 다수 국민 대중의 입장, 그들의 입장에서 인도를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소위 신정복 교수는 소위 일본 기자가 한국에 대한 기사를 쓴 것이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장 그 최고의 단계는 그 사람과 같은 입장이 같은 사람만이 그것에 관한 객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역시 살아가는 사람 입장 그리고 동일한 입장에서 인도를 이해할 때만이 인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립적인 간주만으로는 완결되는 인도 그러니까 인식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인도에서는 대다수 한 70% 내지 80% 인구가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심 중심적 시각에서 봐서 인도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현재 인도의 경제 성장은 농업 부분에 소위 의존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제조업의 역량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해지유사를 할 때 밤에 사실 농촌에 가면 불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찍 우리가 밥을 먹고 깜깜한 밤에 서로 얘기를 하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멀리 이 고속도로에서 밤 내내 물류를 이동하는 이런
트럭이 그러니까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인도는 이제 뭐 좀 되려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 다음날 아침에 보게 되는 인도 농촌의 아주 적빈을 목도하고는 이거 참 이게 어렵겠다 하는 이런 소위 인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시각에서 인도를 볼 때만이 인도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인도에 갔다 오면 인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위 인도에 특파원으로 나와 있던 최준석이라고 하는 기자가 쓴 책의 제목이 바로 인도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인도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인도는 어떤 방법으로 인도를 봐야 될 것인가?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 중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헌 중심, 그리고 철학이나 불교 등 문학자들이 가진 인문학자의 시각만으로는 인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인도의 역사 그리고 인도 사회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인도 현지에서 참여, 관찰을 통해서 인도를 들여다봐야만이 인도가 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경제학자들 중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인도에 관한 인도 경제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사실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나는 이런 소위 문헌 연구만으로는 인도 사회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인도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 인도의 그러니까 빈곤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도의 많은 사람, 그러니까 대다수 인도 사람들이 빈곤선 이하에 사는 이런 인도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 이것을 중심으로 인도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이제 인도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주제에 들어왔는데, 인도에서에 관한은 소위 200년간 1957년에서 1948년까지 약 200년간 영국 식민 통치를 받은 제국주의적 착취 결과가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영국 사람들이 캘커타, 지금 콜카타라고 얘기하는 이런 벵갈의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을 때, 인도는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제국주의의 스타를 받으면서 인도는 약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메뚜기 때가 지나간 이후 그러니까 뱃잎이 다 말라 죽듯이 그러니까 영국의 당시 마드라스에 조세 국장이었던 존 슬리반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스폰지로 인도 겐지스 강물을 짜가지고 그것을 템즈 강에다 이렇게 그러니까 짜 놓은 것 같은 그런 형상의 소위 스타를 영국이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러니까 1948년에 인도가 독립된 이후 70년이 지났습니다. 제국주의의 수탈 결과만으로 인도의 빈곤을 설명할 수 있고, 그 뒤에 약 70년 이상 인도 정치 지도자들이 사실 정치를 잘못한 것에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그 영국 식민지 시대 때 문제는 영국 소수의 영국 통치자들이
인도 그 거대한 인도를 지배하면서 소위 분리 통치 방식에 의해서 서로 싸우게 하면서 통치했던 그런 통치 방법을 고수했습니다. 그 결과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했습니다. 처음엔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으로 분리했다가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로 됐고 서파키스탄은 그냥 파키스탄으로 됐습니다. 독립을 하면서 이러한 분리 독립을 했던 것이 그 이후에 인도 경제, 인도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소위 힌두 무슬림 간의 종교적인 갈등, 그리고 카시미르 분쟁이 가져오는 이런 인도 연방의 유시 문제, 이런 것들이 인도 정치의 핵심적인 그런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소위 남북한 분단이 한국 정치의 가장 중심이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에서 독립한 소위 독립 인도는 그 이후에 소위 내루를 중심으로 한 이런 소위 어해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도가 어해 민주주의를 소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도는 카스트나 계급, 분파 등 이러한 소위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집단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기 어려운 상황에 권력과 재산을 배분하는 그러한 중요한 절차로서 형식적 민주주의가 기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는 1600개 이상의 언어, 그리고 18개 공용어, 그리고 소위 북부 아리안족과 남부 드라비다, 그리고 그 외에 400개 이상의 부족민,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다수 힌두와 무슬림 등 그리고 카스트와 그러니까 4개의 카스트와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천 개의 자치로 나눠져 있는 이런 다양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립 후에 이러한 소위 인도에서 어해 민주주의가 가능할지 이런 것에서 대단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처음 독립 과정에서 간디와 함께 소위 영국에 대한 인도 민족주의를 고취시켜서 인도로부터 독립을 이뤄낸 네루는 탁월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여타 제3세계 지도자와는 달리 야당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이런 관용을 보여준 아주 실전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네루는 3번에 걸친 선거를 통해서 총리로 당선되고, 그리고 네루가 이끈 국민대의당이 어해민주주의를 꼽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해민주주의가 형식적인 절차로서 기능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가져오기엔 대단히 역부족이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네루 이후 인도 정부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이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로서 소위 사회주의적 경제에 입각한 경제 정책을 유지했는데, 특히 소위 국가 주도의 인가, 허가에 의해서 기업들을 좌지우지하는 공무원들의 부패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약 독립 이후 40년간 회의당이 지배했는데, 이러한 오랜 집권 동안에 절대 권력을 차지했던 회의당 정부는 이거 절대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인도는 소위 말한 힌두 성장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십 년간의 뭐 빈사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인도의 경제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해이당 정권이 토지 계획을 실시하는 등 이런 소위 경제적인 계획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인도는 이러한 소위 경제 정책 등이 기존의 지주들이나 그리고 지방 권력의 저항에 직면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위 농촌에서도 지주적 형태의 경영이 그대로 유지됐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고을 전체가 한 사람의 손에 들어있는 이런 상황에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 이후에 토지 계획 등을 제대로 실시해서 소위 경작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이러한 자장농 체계에 의해서 이러한 자장농이 열심히 경작하고, 그리고 자손들을 교육시키는 이런 소위 말한 경쟁적인 체제의 자본주의적 방식으로의 계획이 대단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위 말한 소위 부르주아 혁명인 시민혁명에 의해서 신분제가 제대로 그러니까 탈피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카스트 체계가 그대로 존속했던 점, 이런 것들이 인도가 소위 극복하지 못한 사회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부패 외에 인도 정치의 가장 문제점은 소위 인도 사회가 가지고 있던 구조적인 힌두 무슬림 갈등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에 의해서 정치가 휩쓸리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보인 점입니다. 특히 인도가 독립하면서 인도 헌법은 소위 세속주의를 약속해서 어떤 종교든지 신방할 수 있고, 또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도와 무슬림 사이, 그리고 인도와 시크 교도 사이에 종교적인 갈등은 계속됐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힌두 근본주의 세력이 힌두 종교 감정을 이용해서 소위 정치적 기반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면서 인도 정치는 대단히 종교에 휩쓸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다수 80%인 힌두가 소위 결집하면 항상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나 소위 동기 이후 네헤루 시대, 그리고 인디라 간디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해당 정부는 이러한 종교 갈등을 무슬림들에 대한 소위 용인 정책을 관용 정책을 쓰면서 이런 종교적인 요인이 정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0년에 창당한 BJP라고 하는 인도 국민당은 이러한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소위 국민자원봉사단 RSS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세계 힌두 회피회 같은 이런 힌두 소위 극우 종교 단체들과 연대해서 소위 힌두트바라고 하는 인도 민족주의에 고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BJP는 이러한 소위 종교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를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그 전략을 쓰면서 인도 정치는 대단히 소위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초기에는 BJP는 정치적인 세력이 대단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84년 총선에서는 BJP는 겨우
543석 중에서 2석을 얻었으나 드디어 90년대 오면 제1당으로 이렇게 부상하는 그런 그래서 드디어 99년 총선에서는 연합정당을 구성해서 집권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4년 총선에서는 구자라트 주 수상이었던 나렌드라 모디가 전국적인 지도자로 등장하면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게 되면서 집권에 성공합니다. 바로 이제 이런 종교 갈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소위 나쁜 배는 결국은 그러니까 소위 모디 총리가 있었던 구자라트에서 났던 구자라트 사태 그리고 92년 아요디아 사태 등이 이런 소위 종교 갈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태로 등장하는데 이건 바로 1947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되면서 일어났던 이런 종교 갈등에 의한 이런 대량 학살을 가져오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힌두트파를 중심으로 한 이런 BJP가 또다시 그러니까 2019년 소위 모디 총리가 집권하는 제2기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체로 인도에서 이렇게 가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 처음에 영국 식민 지배 영향이고 그리고 그 뒤 소위 70년간의 정치가 여전히 소위 인도의 경제를 다시 살려내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도에는 아시다시피 인구가 많고 그리고 또 나쁜 그런 대다수 지역이 인도의 빈곤의 그런 중요한 부차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아까 여전히 인도의 가장 중요한 사회 문화적 특징의 하나인 바로 카스트에 기반한 신분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 점은 그 강의를 넘겨서 다음 제2강에서 두 번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